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산의도 없이 도박에 빠져서 우리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 당신, 정말 인간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잖아. 나도 숨 쉴 공간이 필요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도전,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혼 후 두 아이와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 민호 씨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지연이에요. 인천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 중 하나로 바다와 현대적인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공기가 맑은 날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서해 바다의 냄새를 느낄 수 있어서 가끔은 힐링이 되기도 해요. 저희 가족은 이 도시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는 올해 42이고 두 아이의 엄마예요.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남편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즘은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얼굴 보기 어려운 날도 많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틈틈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동네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집의 특별한 점이라면 시부모님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시부모님 댁이 있어서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들곤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김치를 담그시는 날이면 저희를 꼭 불러주시고 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늘 챙겨주셨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난 후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제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비록 엄격한 분이셨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누구보다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언제나 씩씩했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너무 작아 보이셨거든요. 시부모님과도 관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챙기는 일이 저와 남편의 큰 몫이 되었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어머니의 쓸쓸한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에게는 소홀해지진 않았을까? 남편에게는 무관심한 아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 고민들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인천의 일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집 근처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활기차게 장을 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자꾸만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슬픈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제 삶은 정말로 솜돌이째 흔들렸어요. 그날은 10월 중순, 인천의 하늘이 맑고 가을 바람이 선선했던 평범한 날이었어요. 오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마무리하려던 중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믿기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늘 간인하고 밝은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떠난 뒤로는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자주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특히 밤이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막내로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제 몫이라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사실 제 형제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큰형은 부산에 살고 있고 둘째 언니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저에게 주어진 일이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저에게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제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엄마가 없을 때 혼자가 되지 않도록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저도 그 말이 이해는 갔지만 결혼이라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 저는 지인들의 소개로 몇 번의 선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만남이 어색하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현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현수는 첫인상부터 평범했어요. 키가 크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묘하게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표정이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저의 상황에 대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여졌죠. 우리가 만난 첫날, 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그는 한강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며 자랐던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높이더라고요. 현수와의 만남은 점점 이어졌고 그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떠난 뒤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제 감정을 나눌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수는 제게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현수가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현수가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은 제게 또 다른 책임과 도전을 안겨줬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돌보고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종종 현수와 함께 저희 가족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던 시간들에 대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삶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걸 느끼곤 해요. 현수와 저는 결혼 후 인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둘이 함께 꾸려가는 집이 주는 설렘이 컸거든요. 아침에는 같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저녁이면 현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몇 년 후 저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은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죠.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현수가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고, 저도 엄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둘째로 딸이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더 풍성해졌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조금씩 다르게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집안일과 육아의 무게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런 와중에 현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지영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 일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미묘해졌어요. 어머니는 가끔씩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다 집에 있는 게 가족을 위한 희생인데 왜 이해받지 못할까 하는 서운함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고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제게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없는 시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제 일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컸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을 다녀오신 후 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는 간인한 분이라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는데 속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모든 계획은 멈추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하며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남편과도 잦은 다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걸 이해하면서도 가끔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너무 내 자신을 희생하지 마.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나곤 했어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데 왜 그걸 희생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고 때로는 저 스스로도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가족이라는 건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때로는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는 조금씩 다시 제 삶의 균형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혼 생활, 육아, 부모님 돌봄이라는 세 가지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어머니의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매달 약값, 정기검진 비용, 그리고 항암 치료에 드는 돈까지 한순간도 긴 잠을 놓을 수 없었죠. 처음에는 예금과 적금을 깨서 충당했지만 그마저도 금세 바닥이 나버렸어요.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손이 덜 가는 상황이기도 했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려면 제 수입이 꼭 필요했거든요. 현수는 처음에는 저를 응원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는 지지할게. 그의 말은 분명 따뜻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가정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재정 문제에서 갈등이 더 커졌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현수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나 집수리 같은 데 돈이 필요한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현수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제게는 최우선 있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재점을 다시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 가게 예산으로 따로 모아둔 돈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수가 그 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현수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친구랑 작은 사업 하나 시작했어. 곧 수익이 나면 다시 채워 넣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가족을 위한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현수가 저와 재정 문제를 솔직하게 상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점점 더 느꼈어요. 어떤 날은 카드 명세서를 보면 제가 모르는 지출 항목이 늘어나 있었고 몇 번 물어봤을 때도 현수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곤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현수에게 점점 신뢰를 잃어갔어요. 게다가 현수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우리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치료를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 그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가슴 아픈 말로 들렸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돌보는 걸 선택의 문제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딸로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아내로서 남편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현수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에게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에 대한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수가 돈 문제에 대해 솔직하지 않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반복되는 이상한 지출 기록과 그의 얼버무리는 대답들 때문에 저는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결국 어느 날 제가 그를 몰아붙이며 진실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회피하려던 현수도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입을 열었죠. 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거의 모든 저축을 날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내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현수의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경원비로 인해 우리가 힘든 줄 알았던 재정 상황이 사실은 현수의 도박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을 현수의 가족들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우리도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했는데 말하면 너희 부부관계가 더 힘들어질까 봐 그랬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면서도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쓰였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는 몇 번이나 사과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은 진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이혼을 결정한 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을 떠나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힘든 결정을 내린 걸 이해하지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 혼자 애들 키우면서 잘 지낼 수 있겠니? 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울컥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우리 같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후 자신의 고향이 있는 땅 일부를 처분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큰언니, 작은 오빠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시골 장터 근처에 위치한 그 식당은 작고 소박했지만 어머니가 전수해 주신 전통 문식 레시피 덕분에 점점 단골 손님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밝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식당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첫째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우리 행복해야지. 엄마가 지켜줄게.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잃어갔을 거예요. 이혼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인천을 떠나 어머니가 계신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죠. 어머니께서 혼자 지내시는 것도 걱정이었고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또 경제적으로도 도시 생활을 유지하는 건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강원도의 시골은 저와 아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서울과 인천에서의 바쁜 일상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하루가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마당을 쓸고 동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위안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아빠가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특히 첫째는 가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며 혼자 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저 아이들 곁에 있어주며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도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아빠 없이도 자신들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첫째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졌고 둘째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작은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식당은 언니와 오빠가 함께 도와주면서 가족 모두가 힘을 합친 공간이었어요. 식당은 마을 장터 근처에 있었는데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금세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전통 된장과 김치찌개가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덕분에 기운이 나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의 상처와 고단함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은 항상 웃고 계셔서 참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제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아마도 이곳에서의 단순하고 안정된 생활이 제게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아준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 모녀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고 제가 식당에서 바쁠 땐 아이들을 돌보며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이곳의 삶은 도시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당에서 느껴지는 맑은 공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밥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과 고민은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기에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느 평범한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이 바쁜 와중에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손님들께 웃으며 인사를 건넸으죠.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깔끔한 차림에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한쪽 창가 자리로 가더니 메뉴판도 보지 않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했어요. 그가 처음 저희 가게에 온 날부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식사가 나가면 그는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더니 식사를 하면서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했죠. 궁금한 마음에 어느 날 말을 걸었어요. 혹시 뭘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는 살짝 웃으며 스케치북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창밖 풍경과 가게의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말하길 이름은 민호라고 했어요.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얼마 전 이혼 후 어린 아들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그는 점심시간마다 한적한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거나 생각을 정리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민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죠.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상실감은 저에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민호는 아들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엄마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정적이죠. 아빠로서의 역할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상황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둘 다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민호가 스케치북을 저에게 건넜어요. 이건 사장님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제가 담겨 있었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었죠. 그림 속의 저는 마치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민호와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어릴 적 꿈꿨던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교사가 된 이유, 그리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며 그 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포기한 것 같았는데 막상 붓을 잡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의 말은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 역시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잊고 있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와의 인연은 제게 큰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줬어요. 삶이 비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민호와의 대화는 제게 그런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바쁘고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이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제게 조금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는 늘 제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했어요. 말이 많지도 않고 제 삶에 깊게 간섭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무언가 털어놓고 싶을 때는 언제나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죠. 민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 진심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 왔어요. 그의 아들은 제 둘째 아이와 나이가 비슷했는데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어요. 식당 한쪽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니 어쩌면 우리가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와 저는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근처 산으로 가벼운 등산을 가거나 강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즐겼어요. 그날은 민호가 준비해온 샌드위치와 제가 싸온 김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민호는 자신의 전 부인과의 결혼 생활이 어긋나게 된 이유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녀는 일과 커리어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죠. 결국 그 간극을 메우기 못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제 과거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 민호의 태도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하려 했고 또 자신이 겪은 아픔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경험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종종 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민호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제 자신 그대로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호와 나누는 이 소소한 시간들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어요. 삶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민호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밤이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내가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걸까? 아이들은 민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내가 이전 결혼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걱정은 특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더 커졌어요. 첫째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저와 민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짓고 했어요.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아이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둘째는 아직 어린 편이라 그런지 민호와 잘 어울리지만 제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시골 동네에서는 누가 누구와 만나는지 금방 소문이 나곤 하잖아요. 가끔 이웃손들이 요즘 민호 씨랑 자주 보이더라 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때면 속으로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이런 고민 때문에 한동안 민호와 거리를 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줬어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걱정을 털어놨을 때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지엄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지영씨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나는 기다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다려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민호는 또한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첫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니 너희 엄마가 정말 멋진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첫째는 처음에는 멋쩍게 웃었지만 이후로 민호에 대해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과거의 실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민호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었죠. 이 관계가 끝까지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오를 때면 다시 마음을 닫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감사히 여기자. 민호와의 관계는 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완전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식담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고 특히 장터 근처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단골이 되었어요. 지영씨네 된장찌개는 우리 마을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한 곳 더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죠. 그때 민호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가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요즘 장터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도울게요. 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민호는 근처의 상권을 분석해서 새로운 위치를 추천했고 가게 내부를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식당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가게는 지금의 식당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미술 감각을 사이어 인테리어와 벽화를 직접 그려주었어요. 특히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나중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가 정말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늘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어요. 가끔 제가 밤늦게까지 가게 준비를 하느라 피곤해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쉬어요. 지영씨 건강이 더 중요해요. 라며 집으로 보내주곤 했어요. 아이들도 민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민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잊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서 놀아주거나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죠. 아이들이 민호 아저씨랑 놀면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드디어 새 가게가 문을 연 날, 저는 민호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날은 마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와 웃으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어요. 민호와의 협업은 단순히 가게를 함께 꾸리는 것을 넘어 제게 새로운 시각과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는 제가 일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계속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였어요. 지영씨, 일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의 말은 제가 잊고 있던 부분을 상기시켜 주었죠. 새로운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저는 민호 덕분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서 제 삶의 또 다른 도전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식당에서 점심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익은 번호였지만 한동안 닿지 않던 번호라서 순간 머뭇했어요. 전화를 받으니 예상대로 전 남편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오랜만이야. 나 아이들을 보고 싶어.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걸까? 그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후 아이들과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생각하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그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이 통화를 민호에게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제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영씨,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를 잊는 건 아니지만 그 무게를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다시 연락해 아이들과 만나는 걸 허락했어요. 단, 제가 함께 있는 조건으로요. 그 만남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저도 긴장됐어요. 아이들에게 오늘 아빠를 만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첫째는 묘한 표정을 지었고 둘째는 아빠가 오면 좋아요 라며 기뻐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조금 씁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 만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전 남편이 나타났을 때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첫째는 처음에는 거리감을 두는 듯했지만 둘째는 아빠 라며 달려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희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의 말에 아이들은 처음엔 무표정으로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때 우리를 떠났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만남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모든 대화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길 바랄게요. 지금은 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이 가장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할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그 만남 이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아빠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민호는 그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요. 지영씨,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민호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딱 1년이 되었네요. 지금 제 삶은 안정감을 찾았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식당은 여전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어요. 특히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도 금세 잊혀지곤 하죠. 민호는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가게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때로는 제가 놓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곤 하죠. 아이들도 민호를 점점 더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둘째는 어느 날 갑자기 민호를 민호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호가 깜짝 놀랐지만 금세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첫째는 여전히 신중한 편이지만 민호와 축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셋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마을 근처 산으로 하이킹을 가거나 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해요. 민호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고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짓고 해요. 이런 일상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고 민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민호는 지금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관계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제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이 관계는 제게 많은 위로와 안정감을 주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결혼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아픔,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민호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것은 인생은 절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고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느끼지만 민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인생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희망이 있나요?